자, 이제 14장 하겠습니다. 국제법 14장. 자, 14장은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 자,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뭐 원칙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되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중재 재판을 하는 경우랑 사법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재 재판과 사법 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외국인 투자 협정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국제 중재 절차를 거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중재 재판을 거친다는 얘기인데, 이 중재 재판은 분쟁 당사국들에 의해 선정된 재판관, 분쟁이 일어나면 그 분쟁 당사국 사이에서 재판을 누구한테 맡기고 또 어떤 절차를 거치고 뭐 어떠한 그 규범 준칙을 정해서 해결한다, 이런 것들을 다 당사자 협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중재 재판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구속력은 있습니다. 결정에 대해서 이런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국중재 재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사법 재판은 이미 미리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관들도 미리 규정에 다 정해져 있고요. 그런 재판 규칙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재판 준칙이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건 사법 재판이고요. 당사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 재판 절차라든지 준칙이라든지 다른 재판관까지 정하는 것을 중재 재판이라고 합니다. 중재 재판 심리는 비공개 원칙입니다. 심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죠. 재판관이 이제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각자 제기한 증거들도 확인해 보면서, 자, 어떻게 맞는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결정하는 그 과정을 심리라고 하고요. 심의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동안 했던 자료들을 다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결정을 위해서 논의를 하는 거, 이게 심의고, 심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거를 심리라고 합니다. 한 가지 이 중재재판에 크게 이제 계기가 된 게 알라바마호 사건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라바마호 사건이 있다. 중재재판의 어떤 결정적인 현대적인 그 의미로 계기를 만드는 사건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중재재판은 단독 중재재판, 합의체적 중재재판 모두 가능합니다. 단독이라는 거는 이제 재판관이 한 명이 사는 거죠. 우리 단독 우리 민사소송에서도 봤었죠. 단독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판사가 한 명이서 하는 거고, 합의부 사건이면 판사가 이제 3명이 나오는 거죠. 이것처럼 이 중재재판도 단독 중재재판관이 있고 합의체적 재판소 모두 다 가능하다. 또 분쟁 당사국 하부에 결정되고, 심리 비공개, 심의도 비공개. 하지만 심리는 당사국 사이에 그 동의가 되면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는 결정하는 건 비공개라는 거. 재판 준칙은 국제법을 기초로 해서 하고 국제법 이해의 준칙도 가능하다. 중재 판정은 구속력이 있다. 중재 판정, 사법 판정 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법 재판의 특징은 이제 미리 선임된 재판관, 중재재판이 합의해서 재판관을 선임한다면 사법재판관은 미리 재판 선임을 하고요. 또 상설적인 기관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라는 상설재판소에서 하게 되죠. 중재재판은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재가 일어났을 때 이제 재판소 임시로 만드는 거죠. 자, 절차, 규칙, 재판규 미리 다 정해져 있고요. 사법재판은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성에서는 중재재판보다 더 있고, 판례의 집적도 가능하다는 거. 아까 선례 구속, 기존에 했던 판례가 뒤에 오는 판례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사법재판에서는 판례의 집적이라는 게 쌓인다는 거죠. 판례가 계속 쌓이고 그거를 참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 아마 우리 법원을 하실 때 국제법 법원 하면서 ICJ 국제사법재판소 규약이 이 국제법 법원에 대한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법원이 조약, 관습, 국제법 또는 법의 일반 원칙, 판례와 학설이 있었어요. 판례와 학설. 이 판례와 학설은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 보조적 법원으로 사용된다. 이제 이 얘기랑 이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례 구속성은 없지만 판례가 계속 쌓인다는 거 직접 가능은 합니다. 당사자 능력, 국제사법재판소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는 그 당사자의 능력은 국가만이 가능합니다. 국가만이. 국제기구나 개인은 당사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거는 국가만 제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WTO 이 통상 국제무역기구 협정에 가입을 할 수 있는 회원국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은 국가만은 아니다고 그랬죠. 독립적인 어떤 관세 지역, 홍콩이나 마카오 등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것과 대비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자 능력은 국가만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이제 관할권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권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어지냐? 우선은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분쟁 당사국 사이에 특별협정을 맺습니다. 특별협정. 이렇게 이제 동의한 사건만 가능한데 이 동의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특별협정 먼저 두 당사국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특별협정을 맺고 이때 한 나라가 제소를 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에. 근데 그 타 국가가 특별협정을 맺은 타 국가가 그냥 묵시적으로 승인을 했으면 관할권이 모두에게 미치는 거를 확대 관할권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계기가 된 게 코르프 해협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협정을 통해 나오는 것이 확대 관할권이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조약 규정이 있습니다. 양 당사국 사이에 조약을 맺어요. 우리가 보통 뭐 회사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죠. 물품 제공, 물품 뭐 공급 계약 이런 거 맺죠. 갑과 을 사이에. 그때 뭐 마지막 조항에 뭐가 일어나니까 서로 뭐 문제가 있을 때는 갑 관할에 법원에 뭐 이의를 제기한다. 뭐 이렇게 뭐 조약을 계약서상에 맺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약도 국가 대 국가 조약상에 그거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라는 이게 재판 조항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관할권을 사법재판소에 관할권에 대한 그 사항을 조약에 규정하는 것을 재판 조약이라고 한다. 또 다른 동의사항으로 선택 조항의 수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ICJ라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조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ICJ에 가입을 하면서 그 ICJ 협약 당사국이 되면서 자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내가 ICJ의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적인 관할권을 인정을 하겠다라고 미리 선택 조항을 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됨으로써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면 상호주의 원칙이 들어가는데요. 똑같이 선택 조항을 수락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이 선택 조항의 수락이 적용이 된다. 상호주의 원칙이다. 그렇게 똑같이 수락한 그 국가들 사이에서만 이 선택 조항의 수락에 의해서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재판권 관할을 맡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자동 유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유보라를 배울 때 조약에서 유보를 배웠었죠. 우리 7장 조약법에 조약의 유보를 배웠는데 유보라는 거 뭐였냐면 일부 조항은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는 거. 내가 이 조약에 가입을 하겠는데 이 조약 중에 3조는 마음에 안 든다. 3조는
이 조약의 어떤 목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 3조를 빼고는 내가 가입을 할게. 이렇게 이걸 유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정 조항에 대해서는. 이런 것처럼 선택 조항에 수락을 하면서 자동 유보를 걸어놓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국내적인 문제인 경우에는 자동 유보로서 이 선택 조항의 수락에 대한 효과를 배제하는 그런 유보를 거는 거죠. 이게 이제 자동 유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할권에 대한 문제는 크게 특별협정, 조약 규정, 선택 조항의 수락이라는 세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교재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따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노르웨이 공채 사건. 그래서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하는 게 확대 관할권에서는 코르프 해협 사건, 선택 조항에서는 노르웨이 공채 사건이라는 게 있다. 자, 기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 중재재판. 국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중재재판과 사법재판 그 둘 잘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중재재판이 법에 기초한 판정 이유를 제시하는 현대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아까 알라바마호 사건이라고 했는데 알라바마호 사건으로 중재재판이 어떤 현대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알라바마호 사건. 우리 교재는 350페이지에 있거든요. 자, 35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중재재판이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에 기초한 판정 이유를 제시하는 현대적 형태로 발전하게 된 계기, 미국과 영국 사이에 알라바마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는 교재를 한번 쭉 보시면 이해를 하시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따로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중재재판의 현대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건 알라바마호 사건이라는 게 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1900년 헤이그에서 개설된 상설중재재판소는 명실상부한 상설적 재판소로 기능해왔다. 중재재판은 상설재판소가 없다고 그랬죠. 우리 중재재판의 그 역사가 앞쪽에서 있긴 있는데 350페이지에 여기에 이제 그 300 아까 알라바마 사건 거기에 이제 중재재판에 대한 역사가 좀 나오거든요. 보시면 1900년도에 상설중재재판소의 헤이그에 설치가 됐지만 이 상설재판소라는 기관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엄밀하게는 상설재판소가 아니라 단지 편의를 제공하는 기관에 불과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상설재판소의 기능을 전혀 못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되고요. 상실재판소의 기능을 해오지는 못했다라는 거. 국제법상 단독 재판관에 의한 중재재판. 아까 중재재판은 단독 중재재판, 합의체적 재판 모두 다 가능하다고 그랬죠. 단독에 의한 중재재판도 가능합니다. 중재재판은 법의 존중에 기초한 분쟁 해결 방법이에요. 여기서 법이라면 국제법만을 의미한다. 중재재판은 국제법에 기초하지만 국제법 이외의 준칙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교재는 35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54페이지 재판 준칙에 보시면 자, 1907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은 중재재판이 법의 존중에 기초한 분쟁 해결 방법이라고 규정한다. 이 표현은 중재재판이 원칙적으로 국제법에 기초한 재판이지만 국제법 이외의 준칙에 기초한 재판도 가능함을 의미한다. 국제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 짝지어진 것은 관할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안 봤기 때문에 자, 관할권은 354페이지가 있고요. 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사법재판 당사자는 국가만 해당되는 거고요. 자, 관할권은 기본적으로 동의한 사건에서만 관할권을 가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 동의가 해당되는 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국가의 동의는
다음과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특별협정. 분쟁이 발생한 후 분쟁국 사이에 특별한 협정을 체결하면 둘 사이가 동의한 걸로 되는 걸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회부하는 일방이 회부할 수 있는 거 아니면 공동으로 회부하는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방 당사자의 소재기에 대해 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응하게 되면 관할권이 인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확대 관할권이라고 한다. 특별협정에서의 확대 관할권이 나오고, 이거의 대표적인 게 사건이 코르프 해협 사건. 네, 코르프 해협 사건이라는 거. 또 두 번째로 이제 조약 규정이라고 있죠. 둘 사이에 미리 조약해서 규정을 하는 거죠.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하자. 우리 계약, 우리 일반 기업체에서 계약을 맺을 때 마지막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 관할로 하자고 하는 것처럼, 뭐 갑 지역 갑에 관할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것처럼 조약 규정에서도 재판을 어디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재판 조약을 미리 조약 규정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의의 한 가지 형태가 되겠고요. 선택 조항의 수락. IC 규정 36조 2항에 의하면, 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 당연히 또한 특별한 합의 없이도 강제적으로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할로 인정을 하자. 이게 이제 ICJ의 당사국이 되면서 이런 조항을 수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선택 조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선택 조항을 수락한 국가는 같은 의무를 수락한 다른 국가의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사전에 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강제 관할권, 또는 수락한 국가들 사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1957년 노르웨이 공채 사건이고, 한 가지 여기서 이 선택 조항을 수락할 때는 이 선택 조항 다 수락하는 게 아니라 유보 몇 가지는 내가 배제하겠다. 이 유보가 첨부될 수가 있는데, 소위 363페이지 자동 유보. 자동 유보라 하면 뭐냐면, 선택 조항 수락 선언국 자신이 국내 문제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는 소위 자동 유보. 자동 유보는 국내 문제가 되면 자동으로 그냥 배제되는 거죠. 이게 다 노르웨이 공채 사건에서의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르프 사건은 봤죠? 특별협정에서의 확대 관할권을, 노르웨이 공채 사건은 선택 조항 수락상의 상호주의 또는 자동 유보, 국내 자동 유보를 얘기했고요. 자, 요 3번, 4번을 안 맞는데요. 이게 이제 부수적인 관할권인데, 자, 우리 교재에서는 365페이지에 있거든. 이런 관할권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의 절차에 의해서 세 가지가 있고, 여기 또 부수적인 관할권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잠정 조치가 있고, 잠정 조치라는 거는 아주 긴급할 때 사건이 본안이 그 권리를 보존하기 너무나 긴급성인 경우에는, 긴급할 때는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관할권을 그냥 확립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잠정 조치, 이게 이제 보스니아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 잠정 조치, 그래서 이제 라그랑드 사건, 이게 잠정 조치 명령에 구속력이 있다고 결정한 대표적인 사건이 라그랑드 사건이고, 그리고 나오는 게 소송 참가. 이제 부수적인 관할권 중에는 예를 들어 이제 엘살바도르와 혼두라스 사이의 사건인데, 니카라과가 이 사건은 나도 해당한데 하고 니카라과가 소송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니카라과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인정되는 게 소송 참가라는 선택적 아니면 부수적인 관할권이 인정됐다는 거. 라그랑드 사건은 잠정 조치,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소송 참가 최초 허용은 이 사건이 아니라 아까 엘살바도르, 혼두라스였죠. 잘못 짝지어진 거는 이제 요거였네요. 소송 참가는 엘살바도르랑 혼두라스였는데, 여기까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그냥 요거 정도까지는 기억을 1, 2번 코르프랑 노르웨이 공채 사건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재재판에 대한 잘못 설명. 현대적 중재재판 제도 알라바마우 사건이었죠. 중재재판은 재판관이 법의 존중을 기초로 내린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그렇죠? 한 사람이 중재재판관으로 활동할 경우 오판이 발생할 수 있어 단독 중재재판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합의체도 가능하고요. 이거 잘못됐네요. 3번. 심리 비공개 원칙이죠. 심의도 비공개고, 하지만 심리는 양 당사국이 동의하면 공개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ICJ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 확대 관할은 아까 특별협정상에서 확대 관할이 이루어지고 선택조항을 수락을 함으로써 관할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선택조항 수락은 대표적인 게 뭐였나요? 노르웨이 공채 사건, 상호주의 원칙, 자동 유보가 나오죠. 재판 부탁 조항, 이게 이제 아까 조약 규정, 재판 조항이거든요. 할부 조항은 전혀 언급이 없는 그런 조항입니다. 자, 확대 관할, 아까 코르프 해협이었죠. 확대 관할 사건은 코르프 해협. 중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대표적인 계기는 알라바마우 사건. 이 나중에 또 14장 가면 또 무슨 뭐 나오거든요. 그때 또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 드릴게요. 15장에 또 캐롤라인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캐롤라인호 자위권 하면서 중재재판은 알라바마호 사건이었다. 상설 중조재판소는 엄밀한 의미의 상설적 재판소 효시, 거의 기능을 못했다고 그랬죠. 중재재판소는. 그래서 이번은 틀렸고요. 중재재판은 단지 공고적 효력을 가진 구속력이 있다고 그랬죠. 중재, 판정, 사법, 국제사법재판 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중재재판은 오로지 국제법만을 재판 준칙으로 삼아야 된다? 아니죠. 국제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제법 이외의 준칙도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송참가제도 아까 얘기했죠. 이게 부수적 관할권 소송 참가.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사건에서 니카라과도 여기 나라 나도 상관 있어 하고 소송 참가를 하면서 니카라과에게도 관할권이 인정됐던 게 부수적 관할권 소송 참가 제도였죠. 자, 코르프 해협은 뭐였습니까? 특별협정상에서 확대 관할권이 일어난 사건. 노르웨이 공채 사건은요? 자, 노르웨이 공채 사건은 선택조항을 수락을 하면서 관할권이 자동적으로 강제 관할권이 부여가 되는데 여기서는 상호주의 원칙, 서로 그 선택조항 수락한 국가들끼리만 해당되고 또 자동 유보, 국내적 사건인 경우에는 자동 유보가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중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옳지 않은 것. 알라바마호 사건 계기가 됐죠. 1900년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 중재재판소는 허울뿐인 중재재판소였죠. 2번이었네. 2번이 틀렸네요. 명실공히 상설적인 중재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뿐인 재판소였습니다. 중재재판소의 심리는 비공개 원칙인데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죠. 심의는 하지만 비공개라는 거. 중재재판에 적용될 준칙, 분쟁 당사국 정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다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해서 정한다고 그랬죠. 그 준칙이라든지 재판관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다 분쟁 당사국들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하지만 사법재판은 이미 기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자동적 유보. 뭐였죠? 자동적 유보? 노르웨이 공채 사건이었죠. 노르웨이 공채 사건은 선택 조항의 수락이면서 자동적 유보면서 상호주의 원칙. 자, 니카라과 사건은 아까 소송 참가였죠. 부수적인 재판권에 대한 혼두라스 나라가 어디? 엘살바도르 혼두라스에서 니카라과가 그 자동으로 소송 참가를 하려고 했던 그 사건. 코르프 해협.
코르프협은 이제 특별협정상에서 확대 관할권. 자, 중재재판이 국가 간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되는데 결정적인 중재재판. 엘살바도르 아니 알라바마였죠. 엘살바도르가 아닌데 계속 이게 헷갈리네요. 알라바마호 사건입니다. 중재재판의 현대적인 계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다른 건 필요 없고요. 팔마스 섬 사건. 팔마스 섬 사건은 우리가 국가 영토를 배우면서 국가 영토가 과거에는 전통적인 영토를 취득하게 되는 게 선점이라든지 무주지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시효라고 했는데 무주지 선점이나 시효가 그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대표적인 게 팔마스 섬 사건에서는 후보 재판관이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시 기억나시나요? 볼까요? 자, 국가의 영역 사장하면서 우리가 팔마스 섬 누가 더 강한 실효적 권한인가, 즉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국가 권력의 현실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던 거죠. 후보 재판관에 의해서. 자, 제가 듣지 않으신 분은 제가 첫날 국제법 첫날 했던 그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팔마스 섬 사건은 되게 많이 나왔죠. 알라바마 사건은 중재재판의 현대적 발전 계기가 됐다는 거. 자, ICJ 국제사법재판소 관할권도 나왔죠. 선택 조항 수락하면 강제 관할권이 부여된다고 그랬죠. 노르웨이 공채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관할권 기초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국 제소에 타방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응하더라도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아니죠. 일방 당사국 제소에 타방 당사국이 응하면 관할권이 있는 게 우리가 그 특별협정상에서 확대 관할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선택 조항을 수락하면서 이른바 자동 유보 또는 자기 판단적 유보를 붙이면 무효이다. 아니죠. 노르웨이 공채 사건에서도 선택 조항을 수락을 하면서 국내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자동 유보가 된다고 그랬죠. 자, ICJ에 따르면 분쟁 당사국에 내린 잠정 조치는 법적 구속력은 없고 분쟁 당사국의 자발적인 준수가 기대될 뿐이다. 아까 잠정 조치 그 부수적인 관할권 하면서 잠정 조치 더하기 소송 참가, 이거 이 부수적인 관할권 하면서 아까 봤었죠. 그래서 부수적인 관할권 중에 잠정 조치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고, 이거는 대표적인 사건이 라그랑드 사건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일본 쪽에서 본 것 같은데, 라그랑 사건 하면서 잠정 조치의 구속력, 이거 한번 봤었죠. 예, 잠정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14장 예, 마무리하고요. 이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4페이지를 만들면서 여기 남아있는 공간을 이렇게 활용한다고 15장만 약간 조금 범위가 이상하게 됐는데요. 이제 15장은 이제 무력 사용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의 규제를 다루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무력 사용에 대한 규제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이 나오죠. 국제연맹이 나오면서 국가 간의 전쟁, 세계전쟁을 한번 치르니까 이 무력 사용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 걸 실제적으로 목격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무력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28년에 중요한 사건이 부전 조약이 맺어지고 이게 파리 조약이라고 해요. 부전은 이제 금지죠. 전쟁 금지에 대한 조약. 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조약이었다. 부전 조약. 그래서 실질적인 무력 행사라든지 무력 위협, 무력 직접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무력 위협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현대적인 완벽한 무력 사용에 대한 규제는 UN 국제연합 헌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무력을 사용해도 되는 예외. 두 가지가 집단적인 안전보장 또는 자위권 행사,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UN 헌장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집단적 안전보장이 무엇인지, 자위권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5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집단적 안전보장은 우리 UN 헌장에서 나와 있고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를 파괴 또는 침략 행위, 어느 한 나라가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평화를 파괴한다는 침략 행위를 하게 되면 집단적 안전보장이 발동이 되게 됩니다. 발동이 되게 되고, 이러한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는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가 있는지, 침략 행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그 안전보장 이사의 안보리에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 일단 집단 안전보장 체제가 발동하게 되고요. 최초에는 공고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마, 하지 마, 이렇게 공고하지만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계속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집단적 제재 조치는 안보리에서 의결해야만 이제 되는 거죠. 41조와 42조로 나눌 수 있는데, 41조는 비군사적 조치, 비군사적 조치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럴 때는 42조 군사적 조치,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이 집단적 안전보장 조치 체제는 안전보장이사회, 우리 유엔의 안보리에서 1차적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만 가지고 있는 이런 책임은 아니다. 배타적은 아닙니다. 총회, 우리가 유엔의 총회에서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같은 거는 유엔 총회에서 한 겁니다. 우리 6.25 때 안보리에서 결정이 난 건 아니죠. 유엔군들이 우리 6.25 때 들어온 거는 안보리에서 결정난 건 아닙니다. 아마 러시아인가 중국에서 참석을 못했죠.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죠. 평화를 위한 단결이. 자, 자위권 행사 두 번째. 또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자위권 행사인데요. 우리 유엔 헌장 51조에 이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집단적 자위권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별적인 집단적인 경우에는 자위권을 행사하고 이 자위권 행사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이 자위권 행사의 고전적인 사례가 캐롤라인호 사건이고요. 아까 중재재판의 현대적 그 발전 계기가 알라바마호 사건이었죠. 근데 자위권 행사의 어떤 고전적인 사례는 캐롤라인호 사건이었다는 거. 여기에 비례성의 원칙 천명했습니다.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으로 나눌 수 있고요. 자위권에는 개별적 자위권은 무력 공격이 있으면 발동을 하게 되는데 선제 공격은 안 됩니다. 선제적 자위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엔에서, 헌장상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체제에서 승인된 새로운 개념이고요. 그 이전 개념은 없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게. 결정적 계기는 차풀 태펙 규약에서 집단적 자위권이 형성되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게 중재재판은 알라바마호 사건, 그리고 관할권에서의 코르프 해협, 또 노르웨이 공채 사건 이런 게 있었고, 자위권에서는 고전적인 사례로 캐롤라이노 사건이 있었고, 집단적인 자위권의 계기는 차풀테펙 규약이 있었다.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풀면서, 기출을 보면서 교재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장 무력 사용에 대한 규제. 국제법상 무력 사용의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자, 유엔 헌장에 따르면 무력의 행사만 금지될 뿐 무력에 의한 위협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아니죠. 무력에 대한 제재는 유엔 헌장에 보면 행사도 제재되지만 위협도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위협만 가하는 것도 다 무력에 포함이 돼서 이걸 다 규제시켜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엔 헌장은 무력의 행사만 금지되는 건 아니고 위협도 금지된다,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1번은 틀렸고요. 국내 사태를 할지라도 국제적 무력 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으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정이 된다. 우리가 이제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가 발동할 때 세 가지가 그 요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화에 대한 위협 또는 평화를 파괴 또는 침략 행위,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해당되더라도 바로 집단 안전보장 체제가 발동이 되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평화에 대한 위협은 비록 국내 사태라고 할지라도 국제적 무력 분쟁으로 발전할 위협이 있으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고요. 나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77페이지고요. 자, 377페이지 보시면 뭐냐, 376페이지까지 한번 보시죠. 376페이지 그 중간 중에 보시면 자, UN 헌장에 의해서 무력의 행사도 금지되어 있고 무력에 의한 위협도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무력 행사, 무력 위협 모두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UN 헌장은. 자, 그리고 유일하게 무력을 허용하는 게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집단적 안전보장하고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는 무력을 허용한데 일단 집단적 안전보장 그 발동할 때 세 가지가 요건이 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집단적인 안전보장 체제는 발동하게 되어 있다. 377페이지. 그 중에 하나가 평화에 대한 위협. 요거는 국내 사태라 할지라도 국제적 무력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평화에 대한 위협이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말리아 또는 유고슬라비아, 그 보스니아, 그 세르비아계 그 인종 청소 그 문제죠.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 채택 이전 시기부터 널리 승인되었다. 아니죠. 집단적인 자위권은 유엔을 통해서 새롭게 보시면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체제에서 승인된 새로운 개념이라고 했고요. 이것도 한번 교재 집단적 그 자위권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위권은 이제 382페이지부터 있는데요. 헌장 51쪽 제일 하단 382페이지. 유엔 헌장 51조에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의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헌장 5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또는 집단적 자의권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상에서. 그 다음에 383페이지는 그 자유권의 고전적 사례는 캐롤라인호 사건이었다는 거. 중재재판의 현대적 발전의 계기는 알라바마호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캐롤라인호 사건은 필요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천명했다는 거. 자, 자위권은 이제 개별적 자위권. 이 개별적 자위권은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선제적인 자위권은 행사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또 이 무력 공격은 무력의 무력 공격은 무력의 행사 또는 무력의 위협보다 더 좁은 개념입니다. 무력 공격은. 그래서 단지 무력을 행사 또는 무력에 대한 위협만 있다고 해서 무력 공격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거는 자위권을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무력 공격이 있어야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고 이 무력 공격은 되게 좁은 의미, 협의의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고 선제적 자위권 안 되는 거고요. 또 집단적 자위권은 이제 385페이지에 새로운 개념이죠. 유엔 체제 하에서 나온 새로운 개념이고 중남미 국가들이 체결한 차풀테페 규약, 미주 공동 방위 체제라는 차풀테페 규약이 이 집단적인 자위권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라는 거. 자, 한국 전쟁 시 조직된 유엔군의 활동은 7장이 예정하고 있던 군사적 조치로 볼 수 있다? 없습니다.
군사적 조치는 오로지 안보리의 결정에 의해서만 되는데 그 한국전쟁 당시에 그 유엔군이 들어오게 된 거는 안보리에서 결정이 못 냈죠.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81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381페이지 보시면 안보리가 1차적인 책임, 그 국제안전보장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배타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는 한국전쟁 당시에 총회에서 채택한 거였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쭉쭉쭉 나오고 이 군사적인 조치는 아니었다는 게 자, 제가 그 내용 여기 나와 있네요. 자, 헌장 42조에 기초한 유엔 실현과 관련하여 한국 전쟁을 어떻게 해석할 거니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국 전쟁 시 조직된 유엔군의 활동은 헌장 7장이 예정하고 있던 군사적 조치가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엔 헌장상 집단적 자위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은 아까 봤죠. 미주 공동체 계약, 체제, 차풀테페 규약이었죠. 캐롤라이노 사건은 뭐였습니까? 자위권의 고전적인 사건이었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알라바마호 사건은 중재재판, 국제법상 무력 사용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부전조약에 의해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력 사용도 금지되었다. 부전조약이 전쟁을 일단 금지하는 조약이었는데요. 실질적인 어떤 효력은 있지 않고 어떤 실제적인 형식적인 전쟁에 대해서만 금지시켰지 실질적인 전쟁은 금지를 못 시켰습니다. 부전조약이 그런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고요. 국제연합상의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총회 사전 승인을 받아 안전보장위상 운영한다.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총회 사전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전보장위에 안보리에서 공고를 함으로써 발생을 하는 거죠.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상 명문의 규정이 있다. 이게 뒤에 우리 평화에 대한 활동이 하나 더 있는데 자위권 다음에 거기는 제가 다시 언급을 안 했는데 나왔으니까 평화유지 활동 386페이지부터 나와 있고요. 386페이지 하단 정도에 보시면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관하여는 헌장상 명문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서는 헌장상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자, 유엔 헌장상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규정하고 있죠. 아까 봤었죠. 51조에서. 자, 국제법상 자위권과 관련이 없는 것은 캐롤라이노 사건, 자위권의 전통적인 사례였죠. 비례성의 원칙을 주장했죠. 캐롤라이노 사건에서. 알라바마호 사건, 중재재판이죠. 이거는 3번 틀렸네요. 차플테펙, 집단적 자위권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자, 국제법상 무력 사용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국제연맹 규약은 전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제 무력 제한, 국제사회에서 무력 제한에 대한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역사가 374페이지부터 나옵니다.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시기가 있는데 물론 1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뭐 식민지, 뭐 통치 뭐 이런 것 때문에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전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개별 주권 국가 의사에 방임하는 태도를 취했죠. 각자 알아서 했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실제적으로는 국제 무력에 대한 제한하는 역사가 시작했는데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국제 연맹이
전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단지 제한한 데 불과하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연맹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부전조약이었죠. 파리 조약이라고도 칭하는데 이 부전조약도 한계가 있죠. 전쟁 의사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사실상의 전쟁. 그러니까 형식상의 전쟁만 금지했지 이런 사실상의 전쟁은 배제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인 유엔 체제 하에서 무력 행사라든지 무력 위협까지 다 금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네, 이게 역사였고요. 전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아니었죠. 실질적인 전쟁은 금지를 못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배타적인 책임 아니죠. 1차적인 책임이죠. 배타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자, 군사적 조치의 집권적 발동. 이 집권적이라는 거는 모은다라는 얘기고요. 모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군사적 조치 41조인데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비군사적 조치 41조가 끝나면 그걸로 이 비군사적 조치가 불충분하면 이제 군사적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이 군사적 조치는 실제 군사 병력을 모집합니다. 외국인이 제공하는 병력을 이 안보리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통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보리 자체에서 이 모든 병력들을 군사적인 조치의 집권적인 발동, 안보리 자체에서 권한을 모두 모아서 발동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헌장상에는 존재하고 있지만 예정하고 있지만 그래서 집권적인 이 발동, 군사조치의 집권적인 발동은 아직까지도 행해진 적이 없고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평화에 대한 위협만으로는 집단적 안전보장 조치가 발동될 수 없다. 아니죠. 무조건 3개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 발동된다고 그랬죠.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침략. 헷갈리네요.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에 대한 파괴,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발동이 된다. 자위권. 개별적 자위권만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유엔 헌장 51조에 아니죠? 집단적 자위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 조건 중 하나인 무력 공격, 무력 행사와 같은 의미이다. 아니죠. 무력 공격은 무력 행사보다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했죠. 무력 공격은 협의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유엔 헌장 상대국에 한 무력 경각이 임박했다고 믿는 경우 선제적인 예방적인 자위권 행사는 금지했죠.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따르면 무력 공격의 대상이 된 국가에 명시적 요건이 있어야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 여기 이제 집단적 자위권에 나오는 건데요.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보시면 38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자,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ICJ는 집단적 자위권 발동 요건에 관해 논의하였는데 집단적 자위권은 언제 발동하느냐? 무력 공격 대상이 된 국가에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요청이 있어야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즉 무력 공격 대상이 된 국가에 명시적인 요청이 있어야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016년 무력 사용 전쟁 의사를 수반하지 않는 사실상의 전쟁은 부전조약의 규율 대상에서 배제되었죠. 부전조약이 국제연맹 그 다음에 나온 전쟁을 금지하는 조약이었는데 형식적인 것만 존재했지 사실상의 전쟁은 배제됐다. 만쪽짜리였죠. 유엔 헌장 7장 발동 대상인 하나인 침략 행위의 정의는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하여 제시되었죠. 침략 행위의 정의 3가지 중에 하나로서 발동 대상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행위는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의 발동이 되는데 침략 행위의 정의는 유엔 총회 결의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378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378페이지가
378페이지에 보시면 침략 행위에 보시면서 1974년 총회는 침략 그 정의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침략 행위에 대해서는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서 채택했다라는 거. 유엔 헌장이 원래 예정하고 있던 군사적 조치의 집권적 발동은 현재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죠. 군사적 조치를 하면서 그 모든 병력이라든지 그 병력에 대한 어떤 집권적, 중앙 집권적인 그런 안보리에서의 발동은 현재 불가능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현재 불가능하다라는 게 맞는 내용이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가 배타적인 책임 아니죠. 1차적인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위권 나왔습니다. 선제적 자위 권리, 유엔 헌장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죠. 선제적 자위는 예방적 선제적 자위는 무력 공격이 있어야만 자위권이 인정이 되죠. 캐롤라이노 사건, 자위권의 고전적인 사례라고 그랬죠. 다시 알라바마우 사건, 중재재판. 유엔 헌장에서는 집단적 자위권도 국가 고유한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 자위권에서는 개별적 자위권, 집단적 자위권 다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헌장 51조에서. 니카라과 사건에서 무력 공격이 무력의 행사보다 좁은 개념임을 인정하였다. 아까 봤었죠? 무력 공격은 좁은 협의의 개념이라는 거. 옳지 않은 것은 선제적 자위권의 권리, 선제적 자위권은 인정 안 된다고 그랬죠. 자, 2015년 무력 행사의 규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행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안전보장이사에 의해서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가 발동한다고 그랬죠. 자, 41조가 비군사적 제재 조치거든요. 이게 불충분한 경우에는 45조에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결의를 채택할 것만 가지고는 무력 사용을 할 수 없다. 우리가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예외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집단적 안전보장 체제 하에서의 무력 사용을 할 수 있고 자위권을 행사하기에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하게 되면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교재 380페이지에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0페이지 군사적 조치에 보면 군사적 조치의 집권적 발동은 이제 불가능하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기 하단 쪽에 보시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결의를 하게 되면 이게 아마 이 쿠웨이트 사건이거든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무단 침공한 것과 관련해서 안보리에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관련 국가들의 무력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안보리에서 결의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무력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자, 총회, 유엔 총회죠.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평화를 위한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안보리가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총회도 또한 평화를 위한 단결을 통해서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적인 책임이죠. 집단적 자위권, 결정적 계기 뭐였습니까? 차풀태팩이었어요. 차풀태팩 규약. 네, 다른 거는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15장까지 다 마쳤습니다.